조변입니다. 장기입니다. 뭐 안 맞네요. 오늘 뭐가 안 맞았어요.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노변 장기 코너 노영희 변호사 장영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2부에서 우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학생하고 나온 거 네. 들으셨죠? 네. 그 우리 장영진 기자도 아들이 그만할 텐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죠. 예. 네, 들어갔죠,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에 제가 전교조 1세대 죄송합니다. 전교조 1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막 났어요. 그때 선생님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시위하고 했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좀 짠합니다. 짠한데 좀 부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게 되네요. 예.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그 학습 환경은 잘 뛰어놀게 하고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문제로 이렇게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못 받고 있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중앙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개각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죠. 바로 민주당 소속의 4선 의원입니다. 진영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4선인 박영선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이 됐고요.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에는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국토부 2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 전북 정무부지사가 내정이 됐고요. 대북 정책을 총괄하게 될 통일부 장관 후보에는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조동욱 카이스트 교수,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로 정해졌습니다. 예, 정치인 2명 그리고 관료 교수 집단. 네, 결국은 전문가 집단으로 꾸려졌다. 뭘 뜻할까요? 글쎄요. 이게 왜 결국에는 좀 실용성 내각에 중점을 뒀다라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집권 3년 차로 들어가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시점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낼 수 있는 장관들, 특히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 집단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리고 공무원 집단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배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아주 환영하는 그런 성명도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볼 때 아마 이런 그 조직을 좀 도닥거리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사기를 좀 진작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갔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현역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간 거 결국은 총선 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고요. 박영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간 건 전문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박영선 의원은 그동안 법무장관 후보로도 사실 거론된 적이 있었었고요. 본인 스스로는 아마 행안부 장관을 하기를 조금 희망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중기 쪽으로 이제 가면서 이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에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서 청문회가 이제 또 걱정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고육지책의 하나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지금 평가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또 발표 나자마자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게 무슨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뭐 개각이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죠. 예. 현역 불패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 또 장관을 한번 했기 때문에 네. 그때 청문회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통과를 했었죠. 전략적으로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이 사실 본인은 사실 마지막 공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다음 총선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총선에 안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총리 어떤 후보군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걸로 볼 때 아마 정치적인 논란거리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 중립성 부분에서는 논란거리가 되기 어려워 보이고요. 이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의외였죠. 중기벤처부 장관이 됐다는 점에서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 박영선 의원이 그 여당에서는 좀 실세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지지율 하락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달래고 또 본격적인 그쪽에 어떤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겠다라는 일종의 시그널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진영, 박영선, 민주당 내에서는 비주류로 분류되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본인 친문은 아니라고 얘기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당평 얘기가 나온 거고요. 또 한 명 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우상호 의원. 우상호 의원도 뭐 주류라고 볼 수 없으니까. 그렇죠. 우상호 의원이 왜 근데 마지막에 틀어진 겁니까? 이해찬 대표가 틀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 내년 총선에서 총선을-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해서 뭐 만류를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뭐 워낙에 본인이 정무 감각이 뛰어난 데다가 대야 협상에서 협상력이라든지 정치를 발휘했기 때문에 먼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도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다른 해석은 뭡니까? 막판 검증을 통과 못했을 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글쎄 뭐 이거는 뭐 본인만 알겠죠. 예.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몇 해석이 있다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또 잘릴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요. 이건 뭐 할 때 알 수가 없는 문제니까요. 예. 교체되는 장관들. 이번에 교체되는 장관들은 거의 아마 다음 총선에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총선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네. 진행되는 거다. 이제 오늘의 그 개각을 보고 시그널을 알 수 있는 것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문 대통령 스스로가 결론적으로 지금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민생과 관련된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쪽에 좀 힘을 실어서 이번에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좀 보여집니다. 예. 김부겸, 도종환, 김영춘 뭐 거의 다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에는 TK 쪽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교두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역할을 좀 기대하지 않겠느냐. 또 TK의 또 다른 좀 세력 확장을 좀 꾀한다는 의미에서 좀 예. 차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영춘 장관, 유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다 부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영민 장관이야 뭐 낙선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또 PK가 굉장히 민주당으로서 중요한 곳 아니겠어요? 그렇죠. 놓칠 수 없는 지역이죠. 또 TK 쪽에서 많은 어느 정도 그 표를 얻기 위해서는 또 부산 경남 지역 PK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세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들이 좀 가만히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 대권 후보로 계속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 다음 총선에서 낙선하게 되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치명적이죠. 예. 그럴 수 있겠죠. 글쎄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낙선하더라도 지역이 TK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청문 일정 어떻게 됩니까? 당초 4월 시작하기 전에 뭐 곧 되지 않겠느냐. 사업은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4월쯤에는 이미 이제 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새 장관 체제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표를 갖고 있는데 지금 국회가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뭐 국회가 열리고는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측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지금 특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선거법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법이 패스트 트랙에 실리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또 청문회 일정을 또 좌우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경원 대표가 그랬잖아요. 의원 총사퇴도 불사하겠다. 사실은 앞으로 재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총사퇴 불사하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얘기했었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이 SNS에다 올렸잖아요. 네. 너무 환영합니다. 네,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아마 그 총사퇴 이야기는 선거법 개정 관련 부분이죠. 그렇죠. 예,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예. 가동한다면. 예. 예. 그렇군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 나오니까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게다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콘크리트 뭐 지지 기반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지지 기반 아직까지는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것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말은 꺼내서 공격을 하는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다 이런 타임인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조금 이 사면 얘기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내가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황 대표가 이 것은 조금 타당성이 없다.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이 다 확정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법률적인 요건인데 당연히 아실 텐데 이건 약간 좀 기만적인 표현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도 다 판사 출신이잖아요. 법률가잖아요. 네, 그렇죠. 법률가이고 홍준표 전 대표도 다 마찬가지인데 검사 출신이니까. 법률가들이 이상하게 좀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뭐 모든 법률이라는 것이 어떤 뭐 필요성이 있고 또 절차가 있는 건데 필요성 얘기를 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뭐 황교안 대표는 너무 오래 구속돼 있었고 건강도 나쁘다. 오래 구속돼 있었다라는 건 사실 뭐 사면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사견인데 이분들이 다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한 분은 정말 법무장관까지 한 그렇죠. 총리까지 하신 분이고 한 분은 판사 출신이고 또 한 분은 검사 출신이다. 모래시계 검사잖아요. 특히.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요건에도 안 맞는 엉뚱한 말을 해도 사람들은 저 사람들 말이 뭔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말하면 쟤는 정말 무식하다.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혹시 이런 말 한 거 아닌가. 그렇죠. 똑같은 생각됩니다. 얘기를 해도 제가 하면은 그렇죠. 장영진 지가 뭐 한다고 할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노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석으로 풀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석은 일단은 신청하려면은 형이 확정된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형이 확정된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뭐 보석으로 풀려난다 하더라도 곧바로 다시 집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 4명이 사실은 구속돼 있었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근데 사실 보석으로 나온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이거든요. 예.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가사도우미까지 해서 14명에 대해서 접견을 다시 허가해달라는 변경 신청을 낸 상황이라서 조금 전에 허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사 도우미를 빼고는 다 받아들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전두환 운전기사까지. 네, 운전기사까지. 운전기사가 왜 필요하죠? 운전기사가 왜 필요하지 진짜? 병원 가야 되니까. 글쎄, 당황스럽네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결국은 사면 복권 받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받았죠. 그렇지만 다 형이 확정된 다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죠. 그럼 형이 확정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론 그 요건상으로는 맞죠. 그렇지만 이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사실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라는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형이 24년씩이나 이렇게 뭐 최소 24년씩 되고 뭐 15년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면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이 참 글쎄요 이게 법치주의에 맞는지도 좀 전두환 전 걱정스럽네요. 대통령 사형받지 않았습니까? 무기징역으로 나중에 가면 왜 그러세요 진짜. 그래요. 자,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6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배제된 6명이 누구죠? 네.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신광열,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성창호, 조희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판사 등 모두 6명입니다. 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를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재판 업무에서만 배제되는 거고요. 그 밖에 다른 점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은 현재 상태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대법원은 그 8월 31일까지 사법 연구를 하라라는 지금 인사변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정직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주동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방법원부장 판사는 이미 징계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입니까? 뭐 특별한 얘기를 지금 겉으로 뭐 내세워서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뭐 재판 업무 배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월급 똑같이 받고 그다음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다 똑같이 하되 이제 상징적인 명예적인 측면에서만 사실은 조금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공식적인 언급 자체를 지금 자제하는 편에 있고요. 반면에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변호사 자격과 관련된 아마 좀 장애로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퇴직하신 두 분의 그 전직 판사님들에 대해서 변호사 등록을 현재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법원 내부에서는 일부에서는 조금 불만 섞인 그런 얘기도 나오기는 나와요. 뭐 현재 뭐 사실 검찰의 주장만 있는 거 아니냐, 공소장만 있는 건데 뭐 확정 판결도 되기 전에 왜 재판에서 배제하느냐, 뭐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재판농단,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있는 판사한테 재판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쾌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번 재판 배제는 좀 정당한, 좀 제대로, 뭐, 어떻게 보자면 꼭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검찰이 법원에 징계 요구한 판사가 또 66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 중에
대다수가 그 시효가 지났잖아요. 지났죠. 예. 지났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부분을 그래서 그 징계를 할 수 있느냐 뭐 없느냐가 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검찰 내부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법원에서 판단할 때 징계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이게 무거운 혐의라면은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모든 판단은 법원에 일단 넘기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하고는 별개거든요.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 기소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게 만약에 인정이 되고 확인이 될 수만 있다면 그거는 법관으로서 품위지음으로 위반한 것이 되고 여러 가지 또 기타 의무를 위반한 거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징계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가장 이제 관건은 그 당사자들이 나는 재판을 통해서 혐의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의심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 변수는 들어보지도 않고 나에 대해서 징계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또다시 어떤 식으로 따질 수 있냐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따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사실은 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법관의 신분이 보장돼 있잖아요, 헌법으로. 그렇죠. 네. 그거 헌법 내용을 보면은 법관은 그 징계 절차로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징계 시효가 지났으니까 그 징계를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 같아요. 징계시효하고가 상관이 아니라 없습니까? 이거는 공소시효 문제 얘기인 것이고 징계는 아직까지 현직 판사로 재직하고 있으니까 징계를 할 할 수 수가 있다? 있겠죠. 본인이 그 당시에 했었으니까 그런 일을. 결국은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수 대법원장의 판단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은 이게 지금 현재 법관에 대한 그 징계는 대법관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만약에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국민적 지탄이 있을 테고 하게 되면 이제 논란거리 법률적인 논란이 좀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예, 못하고. 근데 사실 아예 이렇게 혐의가 좀 무거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넘기는 방안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에는 정말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판사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흘렀는데 재판 업무에서 배제가 됐다. 그거 말고 다른 징계는 그럼 없는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추가 징계 할 수는 있어요? 징계라고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은 징계가 현재 아니고. 기소 지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여기도 당연히 적용이 되거든요. 예. 아직은 징계 단계가 아니고 재판 받아봐야 하니까. 일종의 대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6명을 포함해서 총 10명이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사법농단 수사는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검찰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됐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서서히 이제 다른 방향, 이제 다른 수사를 좀 할 예정이다라는 이제 방향을 좀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생 수사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하겠다라는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는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 김경수 그 지사에 대해서 성창호 부장판사가 법정 구속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 성창호 부장판사가 기소가 되고 업무 배제되면서 그 순간에 이제 보석 신청을 김경수 지사 측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성창호 부장이 그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한 5개월 전부터 사실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그 검찰에 이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있었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성창호 부장 판사가 뭐 보복성으로 그런 식으로 법정 구속까지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또 법정 구속을 그러니까 구속되어 있는 분이 이제 보석을 신청한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연결되어 가지고 아마 해석이 또 더 연장해서 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법관의 비리, 잘못, 이 판단은 또 다른 법관이 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게 있는데 현재 지금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기사 나온 거에 보면은 재판을 해야 할 법관과 재판을 받아야 될 법관이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법연구에
그 사법연구 명령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고등법원 소속의 판사들은 사법연수원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지방법원에 소속돼 있는 판사들은 또 계속 지방법원에서 같은 건물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같은 건물 안에 그 피고인과 재판장이 함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정당한 재판 또는 공정한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 근무지 자체를 바꾸라고 하는 건 또 위법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법원으로서도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해요. 공정하게 하시겠죠. 믿으세요. 한번 믿어보시죠 뭐. 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법원은 믿을만해.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안 믿으면 정말로 이제 슬플 것 같긴 합니다만 글쎄요, 저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 공감을 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법원과 법관에 대한 불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죠. 예. 그렇죠.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